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지금 하락 보합장 속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략 강의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지금 하락장인데 보합장인데 또는 바닥 찍었다 아니다 지하실 남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좀 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하려고 숫자를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 나오는 이제 15는 제가 집 한 채를 처음으로 잘못 사고 나는 이제 새 아파트도 못 사는 거야? 그러긴 너무 싫고 해서 책을 찾아서 보고 뒤져서 한 9개월 정도? 한 계절이 한 3번 바뀐 것 같아요. 한 낡은 집을 한 40여 채를 보고 첫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시작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락장, 보합장 다 지나가 봤어요. 딱 보면 참 무섭고 겁나는 것 같지만 그 시장 속에만 숨어 있는 보물 같은 기회들 저는 놓쳐도 봤고 잡아도 봤거든요. 그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3천은 제가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수익률 난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한 3,000% 난 게 좀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러니 혹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한 10년 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1년에 수익률이 매해 300% 작지 않죠. 예. 딱 하나 그런 거냐고? 아니요. 그런 게 몇 개가 되거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6만은 제가 지인들도 그렇고 투자 너무 어렵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좀 쉽게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다고 시작한 재개발은 진아이스 유튜브 채널이 1년 조금 넘었는데 6만 명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워서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현재 저는 유튜브 재개발은 진아이스 운영하고 있고요. 진아이스 재개발 개척기 블로그로 소통한 지는 좀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시중에 재개발 재건축 책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나까지 책을 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 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하도 어렵다 해서 사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아파트 투자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 지금도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그런 것들만 모아서 책을 한번 냈어요.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치고 정말 오늘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어떤지 좀 한번 읊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락장에는 이러니까 이러면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현재 시장 상황들을 한번 볼까 해요.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주범은 물론 너무 과하게 상승한 것도 있지만 누가 봐도 사실은 금리, 사실 금리라기보단 급격한 금리 상승이 아닐까 해요. 지금 시사 채널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매거진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아시겠지만 또 일반 대중들도 오늘은 강의 듣고 싶어서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금리 자체보다는 금리가 너무 급속하게 상승했죠. 최근 금리만 아시는 분들한테는 예전에 집 살 때 7% 8% 당연했어 이런 얘기하면 정말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금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급속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심하게 급하게 올랐던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은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지표에서 많은 유튜버들도 지난 가을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막연하게 상승을 부추기려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표들이 하락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일렀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급이 너무 적었고 미분양도 별로 없었어요. 시장 자체는 하락할 만한 그런 부동산적인 지표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거기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심리예요. 그 금리 상승세에 심리가 얼어붙어 버리니까 바로 청약시장까지 영향을 줘서 지난해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청약단지들 사실은 그 정도 금액에 그 정도 입지면 충분히 큰 경쟁률로 완판하고도 남을 만한 곳들이 미분양을 쭉쭉쭉 갔어요. 그러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조금씩 양상이 달라지는 게 금리가 조금 안정세에 들어갔죠. 어제 뉴스인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하반기에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청약은 벌써 올 초부터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거예요. 바로 앞 시간에 뭐 청약 강의들 다 들으셨겠지만 너무 좋은 것은 뭐 200대 1 가까이까지 경쟁률이 나오고 여전히 미분양이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청약 경쟁률만 보고도 여기가 좋은 동네네, 여기가 오를 곳이네, 야 여기는 정말 안 될 곳인가 보다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사실은 지난 상승장에는 어떻게 저 입지에 200세대도 안 되는데 완판이 되냐고, 그것도 10몇 대 1로 이러면서 청약만 하면 모든 단지가 분양만 하면 다 완판되는 그런 시장을 겪어서 또 혼선이 왔었는데, 지금은 옥석가리가 너무 쉬워졌어요. 이러면서 상황들이 어떻게 또 반전이 됐냐면, 건축 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축 기본 자재 가격들이 너무 오르면서 가장 크게 최근 뉴스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철근 가격, 또 시멘트 가격 계속 오르면서 건축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고 지금 최저시급 다시 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시장이 최근에 또 달라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금리 급상승기에 완판을 못했던 그 단지들이 재평가를 받는 거죠. 아니 이 가격이면 저렴한데? 이 정도 입지에? 그러면서 다시 완판 행렬을 하고, 또 미분양 났던 건 완판 행렬을 하고, 분양권 시장에도 프리미엄이 다시 붙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찬밥인 미분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들이 확실하게 갈리고 있어요. 부동산이니까 건설 경기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건축 수주 최저치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현재도 청약 완판이 되지 않을까, 분양 시장들이 많이 아직은 얼어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3년 뒤 공급 지수로 그대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올해 분양을 계속 미루고 내년에도 미루면 앞으로 3년 뒤, 4년 뒤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락 보합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전체 보면은 강남, 강동 정도 빼고는 공급이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요것들이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는 다시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 있죠.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일만 남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해야 돼.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고, 혹시 어디 가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강사분이 하신다. 아 그럼 그 강의는 좀 다시 검증해 보라 얘기를 하는 게, 왜 한쪽에 편협을 합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그래도 제가 이쪽 전문이니까 이쪽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기축 아파트나 청약이나 또 분양권이나 가리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나 또 앞으로 갈아타기나 아니면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것들에 종목을 가리지 말고 같이 가늠해 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몰라서 아예 포트폴리오 자체에 넣지를 않는다? 그런 룰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요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의 기본이자 근간은 사실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신축으로 이게 모아지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모든 규제를 통틀어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제들이 있어서 집을 1채 이상 보유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다 보니 점점 더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똘똘한 거 하다 보니까 입지는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신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도로 하나만 건너는데 연식 차이 10년 난다고 해서 몇 억씩 차이 나는 건 지금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축을 지금 청약으로 좋은 곳에 분양받기가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왜 재개발 재건축을 갔을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는 뭐 진짜 뭐 그냥 새댁 같은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왜 갔는지 그 장점들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신축인데 이제 미래 신축인 거죠. 제가 집을 샀기 때문에 아직 신혼부부여서 어차피 가점도 얼마 안 높았는데 거기서 무주택 가점이 바로 빵점으로 세팅이 돼 버리니까 청약 가능성이 0%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갖고 싶은데 나한테 가망이 없구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책을 파다가 누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 신축 준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책을 탐독하다가 아니 그럼 재개발 구역에 재건축 구역에 아파트나 빌라를 한 채 사면 나는 이미 당첨이네? 이거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청약통장 필요 없어요. 가점도 필요 없고 거주 요건 해프닝처럼 잠깐 있었지만 사라졌죠. 거주 요건 없이 이미 당첨입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도 유지는 돼요. 통장을 사용한 거는 아니니까. 물론 저처럼 무주택 가점은 집을 산 순간부터 제로로 떨어지긴 하지만 통장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제가 책을 몇 권 읽고 찾아낸 딱 두 가지 키워드는 이 빨간색이에요. 당첨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저렴하다 하시더라고요. 평당 100만 원이면 34평 제가 분양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그럼 3,300만 원이나 싼 거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래서 전 사실 이거 두 가지 딱 보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해보니까 그 밑에 주르륵 있는 것들이 뭐냐면 로얄동 로얄라인, 그리고 지금은 라인도 따로 책정을 해요. 어떤 라인은 뻥뷰가 나오는데 어떤 라인은 바로 앞동, 같은 동인데도 요즘은 기역자로 되다 보니까 가치가 정말 달라요. 적게는 몇 천에서 그런 동 뻥뷰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 막힘이 없는 영구뷰라고 하죠. 그런 뷰가 나오는 고층과 가운데 들어가 있어 앞뒤로 다 남의 아파트만 보이는 동가, 기본적으로 광역시 이상일 경우 2,000세대 뭐 1,000세대 이상이면 기본 1억 5천 2억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조합원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분양받은 것들이 30층 기준일 때 조합원들은 무조건 10층 이상 주고 좋아하는 동을 고른 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조합원 무상 옵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TV, 세탁기, 냉장고 이 정도 주는구나 했는데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이번에도 다시 계약했어요. 마루를 그냥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고 뭐 시스템 에어컨까지 풀로 해보면 이것만 해도 한 7, 8천 정도는 그냥 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자마자 요 정도의 안전마진, 우리가 아파트는 사면 오르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가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에 안전마진이 바로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사자마자 요 정도의 안전마진을 갖고 시작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개발 사업의 이익까지 가져갑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말 그대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맞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업의 이익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다시 통보받은 게 일반 분양이 완판이 되면서 비리율이 한 170% 정도 되던 것이 189%라고 최종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내겠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비례율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만큼의 수익률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10년 이상 가져가면서 지난번 종부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혹시 여기 계세요? 그 정도 자산가가 계시다면 힘드셨던 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재 물건들은 오래 가져가셔도 상대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가 아주 낮거나, 종부세 같은 경우 철거 이후에는 내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유하는데 사실 부담이 없어요. 이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락 보합장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이렇게 보시면, 저도 처음 불인이 때 책을 열었을 때 이걸 설명을 하면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주 쉽게, 사실 골자만 이해하면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이나 개념을 세우기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허들이 되지 않도록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각 단계에 대한 정말 특징들을 딱 한 가지 단어로 워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만 딱 봐도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지가 좀 개념이 잡히거든요. 처음 이제 요거를 지금 제가 전체 설명하고 그러기보다는 이거를 알아야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럼 공부가 되고 피곤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절차를 알고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절세 투자 포인트, 아니면 정말 남들이 모르지만 이때는 가격도 안 오르면서 사실 사기만 하면 조금 있으면 가격이 확 오르기 직전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 됐는데 이게 하락장을 만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포인트야,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전체 설명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투자 탐색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맨 아래에. 정말 투자 탐색만 하세요. 제발 저 때는 투자하지 마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하락했으니까 진화일스가 이렇게 말 바꾸냐? 아니에요. 저 상승할 때도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요 때는 하시지 말란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상승장에는 이 말을 잘 안 듣는 게 구역지 정도 되기 전에 막 동에서 걷고 있어요. 근데도 2천, 3천씩 프리미엄이 올라요. 그걸 보면 이러다가 금방 새 집 지을 것 같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15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동에서 걷는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장에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프랜카드 쫙 걸리면 3천, 5천 프리미엄 붙었어요. 보시면 안전진단 통과도 아직 구역지 정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시장이 뜨거우니까 그냥 불똥이 다 튀는 거죠. 보시면은 추진위원회 설립만 해도 어느 정도 기구가 좀 만들어지는 듯 하지만, 추진위원회부터 바로 앞에 있는 조합 설립까지 10년 이상 걸린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조합이 설립이 돼야 그때부터 법인격체가 세워지면서 딱 요 사업을 주관하는 어떤 객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요런 단계고요. 그래서 쳐다도 보지 마냐?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투자 탐색기. 요 구역이 앞으로 좀 잘 될 만한 곳인가? 요런 거를 보시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초기 투자 구로 해당이 되는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하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 사이에서 또 시공사가 어떻게 관심을 보이는가를 보면 또 투자 포인트가 보입니다. 지금 투자 안정기라고 이름에서도 이때는 그럼 좀 좋은가 봐. 그래요, 좋아요.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나고 나면 어지간히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이 덤벼요. 요 단어 하나만 보고도 위험한 거 어지간히 지나갔네. 사실은 시군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투자하기 참 좋은 단계고 꿀팁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는 사업에서도 한 80% 정도가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정말 제가 그런 표현을 잘해요. 누가 밥상 다 차려놨어, 숟가락만 딱 올리시면 될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멋모르고 덤볐다가 세금으로 왕창 손해볼 수 있는데, 세금 같이 공부하면 알짜로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착공부터 투자 결실기, 진짜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새 아파트가 되는 거를 보는 단계지요. 예, 그러면 하락 보합장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정말 지난 한 10년 전에도 그랬고, 이게 딱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보합이 오래 가거나 하락이 시작되면 딱 이렇게 나눠져요. 사업 절차에 하락인데 박차를 가면서 절차 진행이 막 빨리 되는 그런 구역이 있고요. 얼음처럼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곳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거래가 감소가 하죠. 관심도 이제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자체의 가치가 하락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더 하락되는, 사실 그동안 거품이다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거품이 이미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한다? 가치보다도 더 빠져주는 거죠. 그런 것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도 없고 관심도 끊어지면서 사업에 주민들 동의율도 떨어지고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규제 완화의 효과를 노리면서 진도를 빨리 빼는 구역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난 상승장에 안전진단 하나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연일 신문에 어디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어디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무조건 막는 그런 기조가 아니잖아요. 그 기조에 편승해서 열심히 사업 진도를 빼는 곳이 있어요. 반면에 가장 위험한 단계이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어디냐면은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일반 분양을 맞이해서 일반 분양이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사업을 정말 잘 진행을 해왔는데도 사업 전체에 정말 큰 위기가 이때 닥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례율의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비례율을 구하는 공식인데 단어가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종후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눠주면 그걸로 백분율을 한 게 비례율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제 거 비례율이 한 170% 정도 나왔던 게 189로 올랐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150% 나오는 구역은 이렇습니다 했을 때 댓글에도 그런 게 어딨냐 했는데 있거든요. 진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구역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구역에 제가 189라고 했죠. 그냥 180이라고 할게요. 그럼 180%가 나오면 그래 진하이스 빌라가 감평이 2억 나왔지만 그럼 180이면 1.8을 곱해야죠. 86. 3억 6천이라고 쳐줄게. 그리고 3억 6천으로 진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례율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 분양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식에 다 들어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총사업비, 금융비, 공사비 지금 오르면 올랐지 절대 내릴 수 없죠. 마이너스를 하는 부분, 그 자산평가, 종전자산평가에 나눠주는 요 숫자들은 사실 줄일 수 있으면 비례율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줄일 수가 없어요. 제가 줄어드는 거 지금까지 못 봤어요. 15년 동안 총회하면서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어나는 거 가지고 매번 총회를 개최해서 통과시키죠. 종전자산평가에 조합원들 감정평가액을 줄여서라도 사업성을 높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걸 찬성하겠어요? 조합원이. 너 빌라 2억이라고 감정평가했는데 그냥 1억 5천으로 깎자. 우리 사업이 너무 안 좋다.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종후자산 평가액을 늘리면 비례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조합원 분양 수입을 늘리려면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 또한 찬성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한 번 정도 올렸어요. 3천만 원 뭐 이런 정도. 평당 아니요, 전체 금액. 뭐 3억 5천 조합원 분양가를 뭐 3억 8천으로 한다든지 요 정도를 10년 동안 딱 한 번 정도 올렸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보다 평당 뭐 100만 원 정도 비싸다 했잖아요. 진짜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한 3억 4천일 때 일반 분양가는 3억 7천, 8천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났는데 일반 분양가는 시대에 따라서 사부작 올라가더니 마지막 분양된 거는 6억 5천 넘게 분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 수익만 제가 빨간색을 넣었죠. 요 금액만 사실은 올리기가 쉽고 그게 가능하면 비례율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분양 수입이 떨어지면 아니면 일반 분양이 완판이 안 됐어. 50%가 미분양이야. 그럼 그걸 건설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 몫이 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비례율 올라가는 것도 조합원 혜택이지만 안 됐을 때 그 책임도 조합원이 져야 되는 거죠. 비례율이 190이 아니라 90, 70, 60으로도 100% 미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보합장에 다 밥상을 차린 수준이 아니라 다 끝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난리가 나는 게 일반 분양이 완판되지 않는 경우죠. 반대로 이런 장에서 고분양가야 어떡하려고 그래 했던 강북의 모 구역 같은 경우 완판이 됐어요. 그 가격에 완판이야? 일반인들은 여기만 생각하죠. 저희 같은 분들은 야 조합원들 논았네. 비례율 엄청 올라가겠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보합장의 장점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들이 있어서 사업 진도를 열심히 빼는 똑똑한 그런 조합들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사업 진도 나가는 것들은 그 절차 진행이 언제 허가를 받고 지금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조합에 문의해 보면 다 일일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해요. 제가 강의하면서 지난 12월, 정확히 말하면 올해 1월 2일까지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물건 잘못 살까 봐,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돼서 새 아파트 못 받는 상태에서 거래할까 봐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제 규제 지역은 딱 4군데밖에 없죠.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거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많이 축소됐어요. 반대로 거래가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너무 좋고 내전 마련하기도 너무 좋아요. 못 팔까 봐 걱정할 일도 없어요. 제 수강생 중에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니 강사님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잠깐 생각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가격이 올랐으면 정부에서 다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겠어요. 이건 특정 기준이 있어요. 뭐 청약이 얼마큼 과열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될 때만 이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다시 산 곳에 지정됐으면 좋겠네. 그 정도의 흐름이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락보합장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사업 절차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부분 말고 보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투자 탐색기 요 부분들은요. 이렇게 되면 그냥 죽어버려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동의서 걷다가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게 99.9%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 다시 쫙 빠지고요. 예전 가격에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구역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험빌라 사서 부시고 다가구 신축 지어요. 2개, 3개, 4개.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노후도가 깨지면서 영원히 그 지역은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빌라 영원히 가져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조합 설립된 게 되기 전에는 상승, 하락, 보합 어떤 장에서도 쉽게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 여기서 내가 청춘을 시작하겠어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 설립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난 상승장에 막 금세 80% 동의 얻어지고 이런 걸 처음 보잖아요. 금방 항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래 사셔서 새 아파트 아무리 주고 펜트하우스 준다고 해도 관심 없는 어르신들 반드시 있어요. 75%, 4분의 3이니까 75%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이걸 뒤집어 보잖아요. 25% 이상 반대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71%, 저는 심지어 74%에서 멈춰서 몇 년 가는 것도 봤어요. 이런 하락장도 아닐 때에. 그리고 그런 구역은 사실 억지로 75% 넘겨도 산 넘어 산이다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그 다음에 뭐 할 때 또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제 책에서 사례를 들었던 그 구역도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까지 굉장히 오래간 이유가 칸칸이 월세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싫은 거예요. 이 월세가 끊어지고 아파트 한 채 준다는데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단계 이전에는 정말 보지 않는 게 좋고 이런 하락장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을 이 하락장에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워낙에 좋은 곳들 그리고 이제 영등포 모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욕심을 딱 낮춰가지고 사실은 지금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면 분상제라고 부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책정한 분양가를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대 1 가까이 경쟁률이 나왔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그렇게 완판을 하면 사실 걱정 없이 가거든요. 조금 더 올리면 비례율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거 포기하고 안전하게 완판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입지도 선호도도 조금 떨어진다 하는 곳들은 지켜보시다가 일반 분양 결과 보시고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지금 가격이 좀 싼 게 나왔으니까 덥석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락 보합장 속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포인트를 한번 한 3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타격이 진짜 없는 곳이 있어요. 저는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일반 분양 앞두지 않고 이 하락장을 조금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단계, 그런데 지금 가격들이 너무 많이 빠져졌잖아요. 그런 포인트로 절차 위주로 짚어드리면 그 절차와 해당되는 구역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보시면 방금 전에 나온 거를 뒤집으면 일반 분양이 금방 끝났어요. 아니, 일반 분양 끝났으니까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참 시장이 빠른 것 같아도 느려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달려들고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먼저 공부하신 분이 바로 가서 그런 곳 입주권을 사시더라고요. 뭐냐면 일반 분양이 끝났어. 완판이 잘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일반 분양이 지금 바로 거래가 안 되고 6개월 뒤 거래다 그러면 바로 피가 붙어서 거래된 게 시장에 기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물건이 금방 가격이 안 올라요. 그거를 금방 완판돼서 금방 그렇게 빨리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들은 딱 두 부류예요. 투자자거나 원래 입주하시려고 아무 생각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금방 반영이 안 돼요. 일반 분양했던 그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한참 되고 있어야 이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요렇게 바로 발빠르게 그 조합원 물건으로 가시는 분들이 몇 안 돼요. 그래서 골라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째 포인트 짚어볼게요. 이거는 세금과 결부해서 요거가 아주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고, 제가 이걸 얘기 드리면 이미 알던, 저한테 들었던 분 외에는 정말 무릎을 탁 치거나 감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1주택자가 보통 우리가 지금 갈아타기라고 하는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실 때, 지금 그래도 좀 좋아져서 3년의 텀이 생겼죠. 3년이라고는 하지만 딱 3년 정확히는 아니고 2년 정도 뭐 전세를 주고 좀 늦게 내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입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좀 내 재산 상승도 하고 자산 상승도 하고 내가 사는 거주 환경도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3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에 접목하면 5년, 7년, 8년? 사실 그 이상까지도 집 2채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혀요. 뭐 편법, 불법 아니에요. 완전 합법, 대한민국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1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근데 그럼 난 무주택자니까 지금 나가야지 유튜브. 나가지 마세요. 유주택자 아니시고 무주택자면 집을 한 채 사고 이 상태로 세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과세 요건, 보유 거주 요건, 요 부분은 입주권을 사기 전에 하시는 게 아니고 팔기 전에만 갖추시면 된다, 그 뜻이고요. 1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를 하는 건데, 요거 제가 그냥 기본 내용 설명드리고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걸 그냥 설명을 안 드리면 또 너무 어렵고 여기서부터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너무 심란하거든요. 한번 들어두시고 그림 보고 다시 한번 바로 복습할 거예요. 전략적으로 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다음에 입주가 가능한 곳에 매수하셔야 돼요. 관심 있다고 내가 부산 해운대구 사시는데 강남구에 있는 거 사셔갖고 입주 못하시면 이 혜택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규제 지역인 경우는 이것도 세금에 관련된 혜택인데 멸실 후 입주권 사시는 게 세금적으로 좋아요. 오늘 제네시스 방님이 오시니까 이거 저한테는 기본만 알아두시고 그때 나머지 잘 채우세요. 취득세가 4.6%로 아직까지는 취득세를 지금 예전 걸로 적용받고 있잖아요. 8%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비규제 지역은 전략적으로 아직은 건물이 현존할 때 그때 매수를 하면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기간은 완공한 후 3년 이내의 입주를 전 세대원이 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규제지역 말고는 지금 거주요건 없어졌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이 뭐냐면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집을 한 채 있는데 집을 한 채 더 사면 집을 이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사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비규제일 경우는 거주 요건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가 집을 샀는데 입주권을 샀네? 곧 부시겠네? 이사를 못 하겠구나. 어떡하니? 그럼 내가 기다려줘야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는 법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정부도 보면은.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그 입주권이 새 아파트 될 때까지 그냥 그 집에 살아. 그 대신에 그 입주권이 새 아파트 되면은 이게 일시적 이주택 개념을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한 거거든요. 대신 내가 오래 기다려줬으니까 그 새 아파트에는 꼭 입주해서 1년 이상은 살아야 돼. 요것만 지키면 첫 번째 집 비과세 해줄게. 요거거든요. 이 기간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 입주권을 사시면 짧게 잡아도 5년, 이 3년까지 포함하시면 8년 정도를 두 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락 보합장이죠. 8년 동안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건설 경기가 주택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좋으면 대한민국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바닥 다지고 다시 시장이 좋아지고 뭐 지난 상승장 같은 상승장은 바라지 않아도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면서 집값이 충분히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딱 그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준공 직전부터 3년 이내까지 내가 이사나 뭐 이런 것들로 가장 좋은 시기 또는 내가 수익을 충분히 누리기 좋은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건 언제 적용하면 좋냐면요. 누구나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누리면서 3년마다 아니 2년마다 이사하면서 집값 잘 오를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몇 분이나 되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초등 고학년만 가도 마음에 맞는 학원 선생님, 친구들 생기고요. 그 학군에서 갈 수 있는 중학교 정해지고 하다 보면 이동이 어려워요. 아빠는 지하철을 3번, 4번 갈아타고 출근하라고 해도 애들한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시기만 잘, 사실 우리가 집 좋은 데였고 또 자산가치 높이고 싶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한테 서포트 잘해주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집 팔고 이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집도 사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신축이야. 충분히 잘 올라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장기간 이렇게 두 채를 비과세 받으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합쳐져서 만든 최고의 투자 솔루션이자 내 집 마련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면 자잘한 거 4채, 5채 사실 세금은 끝까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세율만 보시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로 1억씩 넘게 세금 내보신 적 있냐고요. 이거 일반과세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 쉽게 비과세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비과세 세팅 자체를 많이 올라주고 그걸 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똘똘한 녀석한테 먼저 투자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설프게 4채, 5채 다주택자 부러워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수익률이 너무 높고 실질적인 삶의 가치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돼서 입주하시고 이 입주권은 입주권이죠. 집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비과세는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저? 근데 이 입주권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파트예요. 그때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 갖추시면 돼요. 2년 보유 지역이면 보유만 하시면 되고 강남 3구 용산구다 그러면 2년 정도 또 거주하시면 비과세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좋은 곳이니까 입주권 사셨을 텐데 뭐 비과세 어떻게 채우냐 걱정할 거 없이 살다 보면 이미 채우실 텐데 똑똑한 수강생이 이걸 질문하셨어요. 그럼 그 입주권이 새 아파트 된 다음에 살다가 또 더 좋은 곳에 입주권 사서 똑같이 해도 돼요? 당연하죠. 예, 당연해요. 편법 불법 아니고 아주 합법적으로 정말 똘똘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앞에 지금 기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조금 입지 좋은 곳 택지 개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뭐 3기 신도시 정도 좀 남았고 그곳에서도 입지 좋은 곳은 몇 안 되죠. 딱 정해졌어요. 누가 봐도 좋은 곳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인프라 다 갖춰 있고 기존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도심 한가운데 신축 오직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런 곳에 입주권을 사서 기다리다가 새 아파트 됐을 때 딱 이사하는 거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만이 아니라 이건 좀 세무사님도 항상 동의하는 부동산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세금을 활용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실 이게 하락장이든 보합장이든 상승장이든 언제나 저희들 말로 그냥 먹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시공사 선정 단계인데 요게 좀 신기한 게 지난 상승장은요. 제가 전국으로 임장을 다니는데 정말 200, 300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이 정도 입지에 근데 가보면 이 편한 세상 더샵, 자이가 프랜카드 걸고 우리 뽑아주세요 하고 있어요.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장이 딱 꺾이더니 아무도 그런 곳에 프랜카드 안 걸고 정말 될 곳, 그렇게 하락이 무섭게 일어나는데도 빳빳하게 새 것으로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안전진단 통과 축하드립니다 하고 자기 건설사 이름 박아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 관심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건설사가 조합하고 우리 시공사 뽑아주세요 할 때까지만 의리고요. 뽑히고 나서는 완전 갑이 되는데 그들이 계산하는 사업성 어떻게 일반 조합 그 조합장 뭐 대의원 이런 분들은 다 아마추어잖아요. 아무리 머리 돌려서 계산해봐도 그분들 계산을 못 따라가요. 그분들이 아직 금도 안 그은 구역 지정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관심 걸고 계속 프랜카드 걸고 관심을 보인다? 저는 그분들의 사업성 분석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단계 사실 전부터 지금 7월 1일부터는 서울도 시공사 선정이 조합 설립 이후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까지 사업 시행인가 이후였는데 그래서 조합 설립 이전부터 어떤 시공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지 그 구역을 관심 있게 보시면 거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전국 다닐 때 저기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면 조합 설립 단계쯤에 이게 걸렸는데 지난 상승장부터는 아주 초기부터 일찍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일군 건설사가 프랜카드 쫙 걸리면은 지방 건설사는 아예 걸지도 않아요. 입찰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으니까 아예 빠지는 거죠. 그 최근에 건설 원가 올라가서 뭐 입찰 공정 안 된다 어쩐다 하는 구역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머리 디미들면서 우리 뽑아달라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공선 선정 단계를 넘어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사업 시행인가 단계 직전에 아는 사람만 아는 단계가 있는데 건축심의 통과 단계예요. 요거는 시 지자체의 건축 원가를 다 받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눈에 띄게 보여지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때 특별히 매수세가 붙지 않아요. 상승장에서도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매수세가 안 붙으면 요거 통과했다고 해서 프리미엄 붙어주지도 않아요. 네, 안전진단 통과에 프리미엄 붙는데 그 너무 표가 나는 단계라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야 달리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건축심이 낮다. 그러면 절차만 밟아서 사업시행 이제 바로 통과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단계예요. 최근에 서울 모구역 가서 이게 앞뒤로 도배가 됐어요. 프랜카드가 건설사들이 앞다퉈서 그분들은 아는 거죠. 건축심의 통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붙었어요. 좀 있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 시공사 선정을 하니까 결국은 거기는 축하합니다 하지만 우리 뽑아주세요. 그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만 보이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직후에는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고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주고 사실 이건 하락장에도 좋은 입지는 프리미엄이 확 올라요.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놀라요.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보셔서 보합의 약간 하락장이었는데 그 도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니까 1억 2천 하던 빌라가 하룻밤새 1억 8천까지 오르는 거예요. 거 봐요. 아무도 안 놀래잖아. 이게 지난 상승장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랐어요. 근데 워낙 그때 많이 올라서 근데 옆에 더 좋은 아파트가 1,000만 원도 오르지 않는데 재개발 재건축만 오른다? 이게 그런 단계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도 포인트는 될지 몰라도 매수 포인트는 안 되는 거죠. 가격이 눈에 띄게 올라서 굳이 오른 거 보고 사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기다리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종전자산 평가 단계, 제가 실망매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그 해당 연도에 만약 감정평가가 있으면 그 해당 연도에 그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그 감정평가가 나오면 어느 조합이나 똑같이 이렇게 조합원에게 안내문이 나가요.
빵빵 조합원님 감정평가했는데 빌라가 2억 5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2억 5천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25평 받으시려면 25평 여기 조합원 분양가니까 3억 5천이니까 1억 더 내시고요. 34평 받으시려면 2억 더 내시고요. 그걸 다 계산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정말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어떻게 그 조합원들이 다 어디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게 나 이 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까지도 내가 헌빌라 내놓으면 그냥 아파트 작은 거 하나는 그냥 주는 줄 아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그걸 일일이 붙잡고 조합에서 설명 안 하거든요. 그때서야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런 돈 없어. 그러시고 우르르 매물이 나와요. 이게 언제나 그래요. 이번 하락장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락장이니까 이렇게 우르르 매물이 나오고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 한번 보자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항상 이 실망 매물은 우르르 나와서 그게 다 팔리잖아요. 그럼 문 딱 닫히고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나름 계산이 이미 끝났어요. 나는 그럼 5구를 신청하고 그럼 얼마 정도를 이렇게 마련하고 그 조합에 또 열심히 물어보신 분들은 저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 뭐가 어떻게 된다. 중도금은 뭐 무이자로 대출이 나온다. 이자는 얼마를 낸다 안 낸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작은 계획을 세우신 분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신 분과 딱 호불호가 나눠지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물건이 우르르 나오면서 아시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똑같이 매물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요. 그리고 골라서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사업 시행인가 직전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이때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단계가 있고요. 이때 진짜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감평이 나왔잖아요.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물건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알면서 이거 어떻게든 알아맞히려고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옆에 있는 구역하고도 비교해보고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옆에 구역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감정평가가 나오는 구역들도 있어요. 비슷하게 나오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정확히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될지 아니면 돌려받는지 계산이 다 돼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초보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기 좋은 단계인데다가 이때 투자하실 때는 이분이 어떤 평형을 신청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평형 신청에 따라서 바로 똑같이 2억 감정평가 물건인데 가격이 그때부터 시장에서 갈리는데 이것도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그 조합원님은 전혀 몰라서 자기 돈에 맞춰서 25평 신청했다가 매물로 나오면 똑같이 2억 감정평가 받은 물건인데 누구는 34평, 옆집 애기 엄마는 34평 신청하고 나는 25평 신청해서 똑같이 시장에 물건을 내놨는데 프리미엄이 1억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식이에요. 그 다음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 거기서 평생 살다가 도저히 이 돈 못 내겠네 하고 팔고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동그라미를 25평에 치는 순간 1억이 사라지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안타깝게 이때가 이곳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기회인 거죠. 그러고 또 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이 얼마 안 되지만 또다시 이런 시장은 또 오니까 공부할 때 같이 해둘까요? 규제 지역의 재개발 기준이에요.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정말 우리 표현들로 마지막 세일한다. 여기는 그냥 이미 다 알만한 분은 다 알죠. 규제 지역이 너무 없어서 샘플이 지금 한남 3구역밖에 없어요. 한남 3구역이 올 3월쯤엔 원래 관리 처분 인가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 겨울에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매물이 많이 나올 때 하고 그게 조금 사라지기 시작할 때하고 가격이 25평 받은 거에서 1억 이상씩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거래가 되는 이유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언제까지 등기 칠 때까지 매도를 못해요. 재산권이 묶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가져갈 수 없는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와요. 이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규제지역 인근에서는. 지방 광역시까지 규제지역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다 잊어버리셨는데 똑같이 일어나요. 이 일들이. 그래서 얼마 전보다 진도도 더 나갔는데 절차도 더 나갔는데 사업시행인가하고 얼마 전보다도 훨씬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거죠. 팔아야 되겠다고 정하면 그냥 가격이 깎여도 그냥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다가 딱 그 시점에 필요한 내 집 마련 또 투자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관리자분 인가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요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요게 전체 우리 회사 사보에 요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면 저희 계열사에 항공사가 있었는데 항공사에서 자체제작한 시계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풀었죠. 얼마나 열심히 풀었겠어요. 지금 눈으로 막 미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 기자님. 그쵸? 나 저렇게 가야지 하고 찾으시는데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미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찾지 않고 질문을 집중해서 봤어요. 질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피니쉬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찾았냐면 이렇게 찾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1등으로. 제가 이거를 마지막 장표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지금 부동산 하락이다, 보합이다, 바닥이다, 더 무서운 거 온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그리고 막 규제가 또 나왔다, 풀렸다. 또 7월이면 내년도 세제 개편한 이야기 나오죠. 너무 많아,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어렵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제들이 너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미로 위에 있던 질문 같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면 미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장 빠르게 내 자산을 증식하고 내 집 마련하는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혼자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내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저같이 부동산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시사저널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먼저 공부해서 잘 다져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자산 조금 늘릴 수 있는 주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자 우리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 모르겠다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큰 기반이에요. 공부하고 찾아보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시사저널 보면서 또 재개발은 진화해서 유튜브 보면서 함께 가요. 그냥 꾸준히만 업데이트하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들, 내 집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들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진아이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익한 강연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연 해주시는 동안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질문인데요. 서울의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들이 늘고 있는데 이 사업지 내 주택 물건 매입 시에 나중에 분양권을 받으려면 물건의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돼야 안전한지 궁금하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또 이 사업지 내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해도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여쭤봐 주셨네요. 우선은 이제 모아하고 신통 기획을 같이 보기는 좀 어렵고, 모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제 모아가 조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긴 한데, 이제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견을 하나로 일치하기는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 점을 조금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처럼 세대가 크지도 않은데 조합장도 여러 명이고 또 누구는 조금 더 손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어서 절차상으로는 진도는 빠를 수 있지만 의견 일치를 보기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요거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 대지 지분이라는 기준이 15평, 10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적률을 어떻게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로 제가 여기서 몇 평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신통 같은 경우도 지금 신통으로 이미 묶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매도가 안 되잖아요. 조합원지도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에도 묶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 평수로 딱 질문 이게 여러 번 들어오는 건데 몇 평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2평에서 15평 요 정도? 네.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하러 지정되기 전에 대부분 이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미리 사고 싶으시니까 그러시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잘 되면 좀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분의 3천만 원, 5천만 원이 작아 보이지 않은 게 그분한테 전 재산 아닙니까? 그렇게 샀는데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나서 해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합까지 설립되고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일기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활발히 추진 중인데 이런 리모델링 단지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일기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더 보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평형이 여기서 조금 적용이 되는 게 작은 평수가 많으면 재건축을 하는데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런 곳이 주로 리모델링 가고 있어요. 근데 큰 평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재건축해서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그럼 재건축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익성이 더 좋은 곳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쉽게 보면은 평수가 좀 작은 게 많다 싶은 곳은 리모델링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리모델링 하면서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45평, 50평의 평수 3, 4평, 5평 더 넣어준다고 별 차이 없지만 25평이 5평 들어가거나 7평 늘어나거나 하면 30평대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투자 팁을 좀 꼽아주셨는데 투자 후에도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린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 마지막에 투자하고 나서도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건 부동산의 근본에 있어요. 입지 가치. 예, 그걸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경매 관련된 거 영상을 하나 촬영해서 아직은 업로드는 안 했는데 경매를 오래 한 친구하고 얘기를 해볼 때도 그 친구도 경매만 하고 입지 관심 없는데도 결국은 오래 가지고 있는 물건은 전세 잘 나가고 월세 잘 들어오는 거 그게 왜 좋아라고 물었더니 거기는 지하철역 가까워서 내놓으면 바로 나가. 그래서 갖고 있었더니 시세 상승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경매 받아서 금방 팔아서 뭐 1,000만 원, 500 이렇게 남기는 거 힘들게 몇 개 하는 것보다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입지거든요. 부동산의 기본이에요.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상승장에선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은 누가 봐도 무섭게 날아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지 좋은 물건들도 지금 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어쩌면 이번 장에 당장 나가서 뭐 사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빠진 가격이 이전에 몇 년도 가격 어쩌면 팬데믹 이전 가격을 이미 회복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하는 능력들은 여러분이 조금씩 기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곳에 내 집 마련하실 수 있거나 다음 집 갈아타게 하시는 것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